배움을 진심으로 즐기시고 세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지식에 늘 지적 호기심이 넘치시는 그 널러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늘 약간 언젠가 다가올 미래 기술로만 여겨지던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기술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2026년 현재 우리 턱밑까지 다가와서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대한 연구 보고서와 최신 산업 기사들입니다. 네, 사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정말 전기차 산업이 새로운 특이점을 넘어섰다는 거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이 복잡한 정보의 바다에서 가장 빛나는 지식의 조각들만 딱 건져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이죠. 이번 심층 분석의 주제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와 전기차의 미래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복잡한 화학 기호나 어려운 기술 용어를 나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기술이 도대체 왜 자동차 산업을 송두리째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그리고 당장 여러분의 일상과 이동수단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는 자료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온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태생적인 화재 위험성이 항상 발목을 잡았죠. 아,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 자체가 유기용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용매 자체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충전 속도를 비약적으로 단축하는 데에는 언제나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존재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바로 배터리 내부의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꾼다는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차이가 꽤 직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출렁거리는 액체는 겉을 싸고 있는 용기가 조금만 찢어져도 밖으로 새어나오고 불이 붙기도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기존 전기차 배터리는 외부 충격을 막기 위해서 무겁고 두꺼운 금속 프레임을 막 겹겹이 씌워야 했고, 내부 분리막이 손상되면 바로 열폭주가 일어나니까 복잡한 수랭식 냉각장치까지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해질 자체를 불연성, 즉 불이 붙지 않는 고체로 바꾸면 이 모든 불안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이 단순히 화재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배터리라는 타이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그럼 또 다른 핵심이 있나요? 사실 진짜 핵심은 안전하다는 걸 넘어서 배터리 팩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체 전해제한 그 자체로 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것을 막아주는 분리막 역할까지 겸할 수 있거든요. 아, 분리막이 아예 필요 없어지는 거군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액체 배터리에 필수적이었던 복잡한 냉각 파이프라인이나 무거운 방화 덮개, 즉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비활성 물질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아, 여행 갈 때 캐리어에 짐을 싸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오, 어떤 비유죠? 그 깨지기 쉬운 유리병을 넣으려면 뽁뽁이도 잔뜩 감아야 하고 완충제를 막 넣느라 정작 필요한 옷은 몇 벌 못 넣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런데 내용물이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블록이라면 불필요한 포장재를 다 버리고 그 공간에 진짜 필요한 짐만 꽉꽉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뽁뽁이 같은 포장재들을 덜어내면 차량 전체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 이상 가벼워지고 그 빈 공간에 배터리 활물질, 즉 에너지를 저장하는 진짜 알맹이를 더 빽빽하게 채워넣을 수 있게 됩니다. 무게는 줄고 에너지는 늘어나는 완벽한 구조네요. 결과적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의 크기는 똑같거나 오히려 작아지는데 그 안에 담기는 에너지의 양은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일회 충전의 1000km 주행거리라는 꿈의 스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마법입니다. 게다가 고전압 양극재와의 반응성도 낮아서 5V급 고전압 시스템까지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 놀라운 효율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 이렇게 3대 기술 경로로 나뉘던데 각 기업들이 선택한 길과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산업계와 학계가 가장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경쟁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용화 시점, 제조 단가,
최종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럼 현재 가장 대세로 꼽히는 황화물계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황화물계는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속도가 기존 액체 전해질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할 정도로 빠릅니다. 비유하자면 꽉 막힌 도로 곁에 뻥 뚫린 하이패스 차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죠. 하이패스요? 액체보다 고체가 이온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황원자 특성상 리튬 이온과 결합력이 약해서 이온이 고체 내부를 아주 빠르게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재가 찰흙처럼 부드러운 연성을 띠고 있어서 기계적으로 꾹 눌러주기만 해도 전극 입자와 빈틈없이 딱 달라붙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제조 공정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죠. 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도 바로 이 황화물계에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바로 물과의 반응성이더군요. 네. 그게 가장 큰 난관이죠.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수분과 만나기만 해도 아주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지을 때 수분이 0%에 가까운 고도의 드라이룸 환경이 필수적이고 또 특수 코팅 기술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양산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 아닌가요?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제조 공정의 난이도와 설비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게 황화물계의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로인 산화물계를 대안으로 연구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산화물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산화물계는 화학적으로나 열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수분에도 강합니다. 폭발 위험은 과장적으로 못해서 완벽하게 제로에 가깝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단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도자기 식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도자기요. 튼튼하긴 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쨍그랑하고 부서지기 쉽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취성이 강해서 전기차가 주행 중 겪는 진동에 취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온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려면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오랜 시간 도자기를 굽듯이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에너지 비용도 비싸지고 배터리를 대면적으로 크게 만들다가 깨질 위험도 높습니다. 전기차라는 그 험난한 주행 환경에 도자기 같은 배터리를 넣는다는 게 꽤 까다로운 문제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분자계가 있는데 이건 젤리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상당 부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당장 경제성도 좋고 유연해서 얇게 만들기도 좋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도 완벽해 보이는데 단점이 있겠죠. 고분자계 역시 치명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상온,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섭씨 20도 안팎의 온도에서는 이온이 젤리 속에 갇힌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섭씨 60도 이상의 꽤 뜨거운 온도까지 열을 가해줘야만 비로소 배터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죠. 결국 완벽한 마법의 가루는 없고 각 기업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이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글로벌 배터리 패권 경쟁의 현재 스코어, 2026년 시점에서의 로드맵을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한국의 삼성 SDI입니다. 목표가 아주 공격적이고 구체적인데요. 네,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죠. 이들이 내세운 혁신의 핵심이 바로 무음극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배터리 내부에서 엄청난 부피를 차지하던 흑연이나 실리콘 음극 지층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네, 발상의 전환이죠. 샌드위치에서 두꺼운 빵을 아예 빼버리고 얇은 크레이프 위에 내용물만 층층이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이 음극 집전체 위에 아주 얇은 금속층을 스스로 형성하게 만들어서 부피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부피를 줄인 만큼 에너지를 더 넣었겠군요. 그 기술 덕분에 중량당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였죠. 보통 기존 배터리가 킬로그램당 250와트씩 안팎을 맴돌았는데 이를 무려 2배인 500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 SDI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일회 충전에 약 1000km를 주행하면서도 배터리 용량의 80%를 채우는데 단 9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9분에 1000km라니 스펙만 보면 사실상 내연기관차의 주유 편의성을 완벽히 대체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랩 스케일, 즉 실험실에서의 성공과 수백만 대의 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엄격한 수율에 맞춰 공장에서 양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수율 잡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양산 단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 배터리 기술이 수두룩한데 2027년 양산이라는 이 로드맵은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양산 수율 확보가 모든 기업의 가장 큰 숙제죠.
다만 삼성 SDI의 경우 단순한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이미 2026년 말부터 파트너사인 BMW의 차세대 평가용 실차에 팩을 탑재해서 실제 도로 검증을 시작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파일럿 라인에서 양산 라인으로 넘어가는 그 죽음의 계곡을 넘기기 위해 공정 표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쪽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고체의 배터리 관련 특허 건수로 세계 유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토요타의 전략 말이죠.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며 가장 놀랬던 건 토요타의 파트너입니다. 이데미치 코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일본 제2의 정유사인 이데미치 코산과 손을 잡았더라고요. 배터리를 만드는데 화학기업이나 IT 소재 기업이 아니라 전통적인 정유사와 배터리의 조합이라니. 이 공급망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배터리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에너지 업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대세라고 말씀드렸죠? 네, 물에 취약하지만 이온 전도도가 높은 그 황화물계요. 맞습니다. 그 원료를 대량으로 구하는 게 일인데 정유사가 원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탈황 과정을 거치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유황 부산물이 나옵니다. 이데미츠 코사는 애물단지 취급받던 이 부산물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황화물로 전환하는 대규모 플랜트를 짓고 있습니다. 와, 버려지던 찌꺼기를 핵심 원료로 탈바꿈시키는 거네요? 토요타는 원료부터 시작되는 이 탄탄하고 독립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전고체 전기차를 출시해 초기부터 1000km 주행을 달성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최대 1500km까지 확장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소재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무서운 전략이죠. 원유 찌꺼기가 미래 전기차의 심장이 된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속도전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GAC그룹과 SAIC를 중심으로 이미 2024년에 전고체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고 발표했고 2026년 현재 상용차 실사 테스트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실행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특히 중국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드라이 프로세스라는 혁신 공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배터리 전극을 만들 때 가로 형태의 소재를 유기용매, 즉 독성이 있는 액체에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그걸 바른 뒤에 거대한 건조기에서 열을 가해 말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건조 설비가 공장 면적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전기도 막대하게 소모하거든요. 그 거대한 오븐 같은 건조기를 안 쓴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적극 도입 중인 드라이 프로세스는 이 액체 용매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분말 상태 그대로 압력을 가해 전극을 만들어버리죠.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공장 설비 면적이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배터리 제조 단가를 무섭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제조 단가와 생산 속도를 무기로 밀어붙이고 있다면 미국은 아예 공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초격차 기술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퀀텀스케이프 이야기군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와 폭스바겐의 파트너십 이야기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고유의 세라믹 고체 전해질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세라믹을 마치 도자기 굽듯 며칠씩 가마에 넣고 열 처리를 해야 해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에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코브라 공정이라는 걸 도입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코브라 공정이 바로 병목 현상을 해결한 마스터키입니다. 기존 방식이 장인이 가마 앞에서 며칠씩 도자기를 굽는 방식이었다면 2025년부터 도입한 코브라 공정은 분말을 시트 형태로 성형한 뒤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게 하면서 단 수초 만에 고온 열 처리를 끝내버리는 연속 흐름 방식입니다. 며칠 걸리던 걸 수초 만에 끝낸다고요?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틀에 부어 휙휙 구워내듯 생산성을 수십 배 끌어올린 혁신이죠. 그 결과 2026년 초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이 공정을 전면 적용한 이글라인이라는 자동화 생산 라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생산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스펙도 압도적이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셀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844와트시에 달하고 폭스바겐 자체 테스트 결과 1000회 이상 충방전을 꽉 차게 반복해도 배터리 용량의 95% 이상이 새 것처럼 그대로 유지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경이적인 수치죠. 총방 충전 이용 전기차로 무려 5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거리인데 사실상 자동차의 수명이 다해서 폐차장에 갈 때까지 배터리 노화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를 운전자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기존 액체 배터리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화학적 열화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배터리의 물리적 수명이 차연의 뼈대 수명을 압도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전기차를 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 하나가 겨울철 주행거리 급감입니다. 겨울만 되면 전기차 오너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배터리 내부의 액체 전해질이 끈적하게 굳어버려서 이온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100% 충전해도 계기판에 찍히는 주행거리는 평소보다 20-30%씩 훅훅 떨어져 버립니다. 겨울에 히터 온도를 올리는 것조차 덜덜 떨며 눈치를 봐야 했고요. 많은 전기차 오너들이 공감하실 그 겨울철의 악몽이 전고체 배터리의 도입과 함께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체니까 얼어붙을 액체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고체 격자 내부에서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은 외부 온도 변화에 놀라울 정도로 둔감합니다. 최신 실증 데이터들에 따르면 섭씨 영하 30도의 극한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상온 대비 99%에 가까운 방정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알래스카에 있든 사막에 있든 1년 365일 내내 늘 일관된 주행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전 속도에 대한 실증 데이터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 핀란드의 도너블랩이라는 배터리 스타트업이 아주 인상적인 제3자 검증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아, 그 테스트 결과 정말 화제였죠. 국립기술연구센터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외부에서 열을 식혀주는 별도의 냉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려 10분 만에 배터리를 80%까지 꽉 채워 넣는 초급속 충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터리 셀 내부 온도가 겨우 섭씨 47도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에서 학계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다음 단계의 극단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무려 4분 30초 만에 80%를 충전하는 말도 안 되는 부하를 걸었을 때의 결과죠. 4분 30초요? 네. 4분 30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커피 한 잔 사는 시간조차 안 되는 찰나입니다. 이때는 셀 온도가 섭씨 89도까지 치솟긴 했지만 기존 배터리였다면 당장 열폭주가 일어나고 폭발했을 온도인데도 전고체 배터리는 파손이나 스웰링, 즉 부풀어 오르는 현상 없이 무사히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고체 전해질이 가진 열 내구성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4분 30초면 주요소에서 내연 기관차에 기름 넣는 시간과 똑같네요. 그런데 기술적인 성과는 알겠지만 여기서 약간의 현실적인 딜레마가 떠오릅니다. 어떤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터리는 5분, 10분 만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는데 정작 충전소 인프라가 그만한 전력을 한 번에 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방금 짚어주신 그 주점이 이 산업이 맞닥뜨린 가장 거대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1000km 주행이 가능한 150kW 시급 대용량 배터리를 단 10분 만에 충전하려면 계산상으로 대략 700에서 900kW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초고 출력이 필요합니다. 900kW요? 지금 충전기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대중적으로 깔려있는 급속 충전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나 현대차의 이핏 같은 최상위 인프라조차도 아직 250에서 350kW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전력이 들어오는 파이프 자체가 너무 좁은 겁니다. 엄청난 전기를 짧은 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야 하는 거군요. 그걸 해결하려면 충전기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 혁신들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차량 내부의 전력을 통제하는 시스템 전압 아키텍처가 800V를 넘어 그 이상으로 한 단계 더 점프해야 합니다. 전기를 변환하는 인버터 부품들도 고도화되어야 하죠. 둘째로 우리가 손으로 잡는 충전기 케이블 자체도 문제입니다. 케이블이 왜 문제죠? 900kW의 전기를 좁은 선으로 보내면 저항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케이블이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 케이블 내부에 차가운 액체를 계속 순환시키는 스마트 냉각 케이블 도입이 필수가 됩니다. 자동차 배터리에서 뺀 냉각 장치를 충전기 케이블에 달아야 하는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문제가 전력망입니다. 만약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고체 전기차 10대가 동시에 900kW로 충전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죠. 순간적으로 소도시 하나가 쓰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전력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동네 전기가 다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자칫하면 지역 전력망 전체가 블랙아웃, 즉 셧다운 될 수 있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전소마다 전기를 미리 저장해두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설치해서 일종의 댐처럼 전력 부하를 막아주는 버퍼형 충전 스테이션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자동차 하나 바꾸자고 충전소, 케이블, 국가 전력망, 인프라 전체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수준이네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자료를 보면 상용화 초기에는 고체 전해질 제조 비용 탓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비쌀 수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포르쉐 같은 초고가 스포츠카나 가격 저항이 적은 방위산업, 우주항공 쪽에 먼저 쓰이겠죠. 네, 초기 진입장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2035년경에는 생산 단가가 안정화되며 본격적인 대중화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중고 전기차 시장의 대반전이죠.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타면 배터리의 건강 상태, 즉 전체 용량의 몇 %가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뚝 떨어져서 중고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가파르게 급락하곤 하죠. 배터리 교체 비용이 차값과 맞먹느니까요. 아까 퀀텀스케이프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는 수명이 엄청 길잖아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50만 킬로미터, 즉 20년을 매일 타도 배터리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차의 문짝이나 서스펜션 같은 뼈대가 낡아서 수명을 다할지언정 심장인 배터리는 새 것처럼 쌩쌩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고차로서의 가치가 내연기관차와 맞먹거나 오히려 수리비 부담이 적어 더 높게 방어될 수밖에 없겠네요. 폐차할 때가 되어도 배터리가 멀쩡하다면 재활용 시장 판도도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체 상태의 배터리는 기존 액체 배터리보다 해체 과정이 안전하고 희귀 금속을 회수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수명이 다한 차에서 빼낸 멀쩡한 전고체 배터리를 ESS용으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추출해 다시 새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2040년경에는 약 100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핵심적인 고수익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에너지와 자원이 무한히 순환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축이 완성되는 거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00km 이상의 일관된 주행거리와 주유소 수준의 10분 이내 초급속 충전. 이 두 가지 혁신이 만나는 순간 전기차는 더 이상 환경을 위해 약간의 주행거리 불안감과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타는 차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모빌리티가 되는 거죠. 내연기관차보다 성능, 편의성, 경제성,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인류의 완전히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의 무언극 기술, 중국의 드라이 프로세스, 미국의 코브라 연속공정 등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이 초기 가격 장벽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빠르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전고체 배터리 혁명 덕분에 자동차의 심장인 배터리가 50만 킬로미터, 즉 20년이 넘도록 새 것처럼 쌩쌩하게 성능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면 차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5년에서 7년마다 디자인을 바꾸고 성능을 약간 올려서 소비자에게 신차를 팔아야만 공장이 돌아가고 수익이 유지되던 그들의 낡은 비즈니스 모델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와, 산업의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마치 100년이 지나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전구를 발명했더니 전구회사가 망해버렸다는 오래된 일화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차를 한번 사서 평생 타면서 넷플릭스 보듯 자율주행 기능이나 편의 기능들만 매달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 껍데기만 남고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OS만 계속 무선으로 업그레이드하며 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유물이 될까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가 그려갈 모빌리티의 미래를 상상해 보시면서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세상에 흥미로운 지식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